중동의 폭격,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 그리고 당장 당신 집안 마트에서 동나버린 종량제 쓰레기 봉투. 얼핏 들으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들이죠? 네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의 지갑을 도대체 어떻게 털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BT에서 5분 세상 읽기가 새벽 내내 수집한 뉴스들을 싹 다 해체해서 하루를 꿰뚫는 강력한 인사이트로 무장시켜 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 바로 본론 들어가시죠. 네, 당장 우리 일상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 판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모든 혼란의 진원지죠. 중동, 그리고 미국 상황부터 좀 언팩해 볼게요. 네,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미국이랑 이란 전쟁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쏟아지는 속보들을 막 보다가 진짜 이질적인 디테일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미국 정부가 2026년 4월 9일을 종전 목표일로 딱 찍어놓고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고 있다는 뉴스요. 아니 도대체 왜 특정 날짜를 못 박아두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 외교모대 뒤편의 움직임을 보면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당장 이번 주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요.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랑 제러드 쿠슈너 같은 미국 측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란 당국자랑 대면 협상을 가질 거란 소식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아, 덫에서 물밑 작업이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4월 9일이라는 종전 타임라인이 성사될 경우에 4월 22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인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최고 훈장을 받을 예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국가 간의 거대한 군사작전 종료일을 무슨 영화제 시상식 날짜에 맞춰서 역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딱 그런 그림이죠. 게다가 백악관이 내세운 공식 명분은 이란의 핵심 시설, 그러니까 핵이랑 미사일 능력 제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에 공격 승인 얻어낼 때 쓴 카드는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는 진짜 핵심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조한 건 그런 거창한 지정학적 명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바로 과거 이란의 트럼프 암살 모의. 그걸 상기시켰죠. 현재 하메네이랑 이란 핵심 참모들이 한 곳에 싹 모여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암살 모의에 대한 복수를 할 절호의 적기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이 오가고 지금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는 이 거대한 군사작전이요? 네. 결국은 개인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에서 촉발됐다는 거잖아요. 명분이라는 카드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상은 이 리더들의 살벌한 하이스트판, 그러니까 판돈이 무한대인 포커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위험 포커 게임이죠. 그럼 이란은 지금 이 포커판에서 어떤 패를 쥐고 있는 겁니까? 이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게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 아예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협상 안 한다 이렇게요? 네네. 대신에 아주 실질적인 물리적 통제권을 쥐고 흔들고 있죠. 바로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아, 바닷길이요? 그렇죠. 이란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이 딱 허가한 선박만 통과시키는 선별적 통항을 강행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미국은 종전 시나리오니 훈장 수여식이냐 하면서 되게 화려한 이벤트 띄우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란은 세계 경제의 목줄인 바닷길을 그냥 물리적으로 틀어 막아버렸다. 정확합니다. 글로벌 원유물 동량 상당 부분이 거길 지나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이상적인 타임라인을 언론에 흘려도 이란이 핵심 항로 통제권을 풀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안전 보장은 안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외교랑 물리적 억지력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 형국이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요. 이 정치 지도자들의 치밀한 심리전이 저 멀리 중동이나 워싱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주식 계좌를 아주 직접적이고 잔인하게 타격하고 있거든요. 그 금융시장으로의 전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인과관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타이밍이 뉴욕 증시 개장, 마감 시간이랑 아주 소름 돋게 일치하고 있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정책 변경을 뜻하는 타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패턴을 딱 뜯어보면 아주 정교합니다. 어떻게 정교하죠? 주말 사이에는 이란에 당장이라도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처럼 최후 통첩성 발언을 쏟아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을 완전 최고조로 끌어올리죠.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네. 그러다가 막상 월요일 뉴욕 증시 개장 직전이 딱 되면요. 갑자기 대화 재개나 협상 진전 같은 아주 유화적인 뉘앙스의 소식을 슬쩍 띄웁니다. 아니, 이란은 그런 협상 없다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증시는 또 안도하면서 급락 위기를 넘기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국내 시장도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맞아요. 대화 재개 소식 전해진 직후에 환율 움직인 거 보셨죠? 하루 만에 환율이 22.1원이나 폭락하면서 1,500원 선이 무너졌죠. 1,495.2원에 마감했으니까요. 코스피도 전쟁 끝난다 이런 낙관론 때문에 2.74% 상승해서 5,553.92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또 장중에는 이란이 협상 부인하니까 상승분 다 토해내고. 네, 극심한 변동성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거시경제 지표 보고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구 반대표 정치인의 수면 패턴, 그 트위터 업로드 타이밍에 내 전 재산 거는 홀짝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홀짝 게임이라는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빚내서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그야말로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보면 자고 일어났더니 주식이 0원이 됐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고요.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경고를 했잖아요. 네, 금감원 경고가 나왔죠. 도대체 증권사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하루아침에 계좌가 그렇게 녹아내리는 겁니까?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반대매매라고 부르는 알고리즘 청산 시스템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주식 살 때 증권사는 고객 주식을 담보로 잡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급락해서 이 담보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최소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자기들이 빌려준 원금 회수하려고 투자자 주식을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팝니다. 아니 근데 보통 증권사가 문자로 경고를 해주잖아요. 돈 더 채워 넣으시라고. 아, 문자는 보내죠. 근데 투자자가 그 문자를 확인했든 못했든 간에 시한이 딱 지나면 시스템은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집행해버립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날려버리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매도 가격이에요. 증권사는 확실하게 무조건 주식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지금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날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즉 하한가를 기준으로 매도 주문을 던져버립니다. 와, 세상에. 아니, 빚진 돈을 메꾸려면 주식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손실을 줄일 텐데 시스템은 무조건 팔리게 만들려고 그냥 제일 싼 가격의 물량을 집어 던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이 최악의 경우에는 보유 전량이 완전 헐값에 청산되어 버리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게다가 요즘 투자자분들 해외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증권사들이 보통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담보 가치를 더 낮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가가 떨어져도 해외 주식 계좌가 훨씬 더 빨리 담보 부족 상태에 빠지는 착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강제 매도 당하는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치인 입에서 시작된 그 헤드라인 리스크가 결국 알고리즘의 무자비한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군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주가 방어나 변동성 조장이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걸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요. 리더가 주가나 환율 같은 단기 지표를 본인의 정치적 성적표로 삼아서 수시로 구두 개입을 하는 거, 이건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맞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그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펀더멘탈 분석을 안 해요. 오직 리더의 입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당장의 폭락은 막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굳건한 신뢰도를 속절없이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 속 숫자들로만 춤추던 거시적 위기가 어떻게 당신의 계좌를 파격하는지 보셨습니다. 근데요, 이 나비 효과가 주식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물리적인 실물 경제 멱살을 잡고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쓰레기 봉투 대란 말씀이시죠? 네, 제가 서울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니까요. 매대가 텅텅 비었어요. 대체 쓰레기 봉투랑 이란 전쟁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언뜻 보면 진짜 황당한데요. 원자재 공급망 사슬을 딱 따라가 보면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아, 연결이 되나요? 네. 중동 사태 때문에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감이 커졌죠.
이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이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석유화학 원료가 나프타거든요.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나프타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아, 그 나프타가 쓰레기 봉투 원료가 되는 거예요? 네, 나프타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 중 하나가 폴리에틸렌인데요. 특히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아도 쉽게 안 찢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즐겨야죠. 그래서 신축성이랑 강도가 뛰어난 LLDP, 그러니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특수 소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아, 일반 비닐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근데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니까 석유화학 업체들이 수익성이 확 떨어지는 이 LLDP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설비 가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핵심 원료 수급이 딱 끊기니까 당장 봉투 생산이 막혔고 이 소식이 뉴스를 타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져서 마트로 막 달려가서 사재기를 시작한 거네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큰 게요. 거미줄처럼 엮인 이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위기 앞에 얼마나 취약하게 끊어질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진짜 체감이 확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원료 부족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불안 심리라는 대중의 감정이 딱 더해졌을 때 사재기라는 방어 기제가 실물 경제 왜곡을 순식간에 증폭시키는 현상, 이게 행동 경제학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대체 수입선 찾겠다고 전수조사에 나서긴 했는데 이미 촉발된 불안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미 심리가 움직였으니까요. 근데 이 불안 심리가 자극하는 실물 경제의 왜곡이요. 또 다른 곳에서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 부동산 이슈 뜨겁죠, 지금. 주식시장은 도박판 됐죠. 마트 물가 치솟죠. 화폐 가치는 흔들립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결국 안전자산, 즉 묻어둘 수 있는 실물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몰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의 핵심 카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국회의 복잡한 입법 과정을 안 거치고도 정부 권한, 그러니까 시행령만으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이 거론되는데요. 네네. 첫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입니다. 보통 세금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 비율을 시세에 가깝게 대폭 끌어올리면 법에 정해진 세율 자체를 안 건드리고도 다주택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폭증시킬 수 있는 거죠. 아, 세금 폭탄이 되는 거네요. 게다가 5월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예 퇴로가 막히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 카드인 종부세 과표 구간 세분화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간 세분화요. 그건 어떤 거죠? 쉽게 말해서 집을 많이 비싸게 가진 사람일수록 훨씬 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받도록 세금 매기는 구간을 더 잘게 쪼개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선진국들의 높은 보유세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고요. 아, 그건 조세 저항이 있어도 정책 밀어붙이겠다. 이런 확고한 시그널이네요. 네,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야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상황의 모순이 좀 느껴지십니까? 글로벌 거시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투기적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막 도피를 하고 있는데 국가는 투기 잡겠다면서 퇴로 막고 세금 폭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가치 저장이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 가계부채를 폭발시키는 거, 이거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해는 가죠. 하지만 정책의 파급력만 중립적으로 딱 떼놓고 본다면요. 이런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일반 세입자나 1주택 실거주자들의 현금 흐름까지 압박하는 그런 구조적 부작용을 얼마나 세밀하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이게 이 정책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속보가 쏟아지고 알고리즘은 내 주식 강제로 팔아버리고 마트에는 쓰레기 봉투조차 없고 부동산은 세금이랑 불안 사이에서 막 줄타기를 합니다. 극도의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 속에서 평범한 개인들은 살아남으려고 처절한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신뢰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기준이 달라졌다. 네, 방송인 장영란 씨의 홈쇼핑 사과 사건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아니, 규정을 다 지켰다는데 소비자들이 왜 그렇게 분노한 겁니까?
이른바 연계 편성의 꼼수 깨문인데요. 지상파 정보 프로그램에서 의사나 전문가가 딱 나와서 특정 다이어트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한참을 설명합니다. 아, 그거 많이 보죠. 네, 시청자들이 그 정보에 막 설득될 즈음에 채널을 딱 돌리면 홈쇼핑에서 장영론 씨가 정확히 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팔고 있는 거죠. 와,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근데 헌행해법상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규정은 다 지켰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걸 명백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기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타이밍 좋게 잘 파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얄팍한 법적 테두리 안에 숨은 마케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니까요. 대중은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한테 합법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투명성, 그리고 도덕적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도가 불순해 보이면 가차없이 신뢰를 거두어 버리죠. 이 확실한 것만 믿겠다. 이 방어 기제가 가장 극명하고 또 서글프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일생일대의 결종 결혼 시장입니다. 아, 그 통계 말씀이시죠? 네. 작년 혼인 건수가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나 급증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결혼을 되게 많이 하네 하고 통계 속을 들여다봤다가 진짜 할 말을 잃었거든요. 데이터가 좀 충격적이긴 했죠. 늘어난 혼인의 절반은요. 사무직과 전문직 부부의 결합이었어요. 부부 합산으로 월 1천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딱 보장되는 이른바 끼리끼리 결혼 현상이 엄청 심화된 겁니다. 강남권 평균 예식 비용이 3,414만 원에 육박한다는 데이터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계층만 기존 형태의 결혼을 딱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용성을 극대화해서 식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노웨딩을 선택하거든요. 극단적인 양극화죠. 저는 이 통계 보면서요. 현대의 결혼이 과거 우리가 알던 그런 낭만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셨어요? 마치 살얼음판 같은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확실한 재무제표랑 현금 흐름을 가진 두 우량 기업이 뭉쳐서 방호적인 인수합병, M&A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신용도랑 수직 철저히 실수하고 리스크 최소화하는 기업 생존 전략 말입니다. 와, 그 현대 결혼 시장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는 분석이네요. 앞서 말씀하신 홈쇼핑 연계 편성 논란이랑 이 끼리끼리 혼인 현상이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이슈 같잖아요. 네, 완전 달라 보이죠?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응인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위기, 또 언제 내 자산을 앗아갈지 모르는 시장의 변동성. 이 속에서 내 인생 가장 큰 리스크인 결혼을 결정할 때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고 계산할 수 있는 지표, 즉 경제적 안정성만을 유일한 신뢰의 담보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로맨스보다 거친 풍랑 버틸 수 있는 자본의 결합을 딱 택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매우 무겁고 구조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우량기업 수준의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맨몸으로 버텨내야 할까요? 참 막막한 질문이네요. 국가의 거시적인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인이라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마저 생존을 위한 자본 결합으로 변질되고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 사회가 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네, 오늘 BT의 5분 세상 읽기가 파헤친 심층 분석 시간.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지구 반대편 중동의 지정학적 포커 게임, 그리고 워싱턴에서 날아온 예측 불가능한 말 한마디가 바다를 건너와서 반대 매매라는 칼날이 되어 개미 투자자들 계좌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나비효과는 물류망을 타고 들어와서 동네 마트 쓰레기 봉투를 동덩이에게 했고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몰려갔지만 결국 정부의 세금 철퇴와 마주했습니다. 결국 이 지독한 불확실성에 지친 개인들은요. 투명하지 않은 마케팅 가차없이 심판하고 사랑마저도 생존을 위한 차가운 기업 인수합병처럼 재편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되어 떠도는 매일의 뉴스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로 탁탁 맞물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당신의 오늘 하루, 지갑, 나아봐서 인생의 결정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아주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 매도하고
바다 건너 리더들의 감정 기복이 내 밥상 물가를 쥐고 흔드는 이 숨막히는 하이퍼 연결 시대. 네. 어쩌면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최후의 안전자산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뭘까요? 쏟아지는 정부 속에서 속임수를 걸러내는 흔들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조건 없이 어깨를 걸고 버텨낼 수 있는 곁에 있는 사람과의 진실된 연대. 그것이야말로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우량 자산이 아닐까요? 아, 불안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야 할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BTS의 5분 세상 읽기가 전해드린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해답을 오늘 하루 꼭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새벽에도 겉핥기식 뉴스를 넘어 세상을 꿰뚫는 강력한 통찰을 수집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